종교적인 신념도 있지만 타고난 성격이 이제 어떤 화해와 관용의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6.25 전쟁 때 이 목포에서 인민군에 의해서 이제 수감돼 가지고 총살 당하기 일보 직전에 간신히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 극단적인 극우적인 반공주의자가 되는데 오히려 김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셨고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것이고 이제 이 세계 역사 같은 이런 것을 독서로 이렇게 지식을 쌓으시면서 과거에도 남에게 복수하면 다시 그 복수는 또 새로운 복수를 부르고 그러면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 하는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계셨던 것이죠. 독재 정권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투쟁을 하셨지만 타고난 성격은 이제 투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계셨다고 할 수 있죠. 글쎄요, 뭐 작은 거 가지고 야단 맞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야단 맞은 기억은 별로 없네. 점잖게 타이를 시는 분이셨죠.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못했죠. 공연히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거나 이러시는 적은 없으셨으니까요. 저희 형님들한테도 특별히 뭐 야단을 치시거나 그런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은 뭐 감옥에 1년 있었고 고문까지 당했고요. 작은 형님도 이제 누구 아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셨죠. 그래도 저는 뭐 나이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뭐 형님들에 비하면은 고생을 별로 안 한 편이죠.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 일단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개성공단을 닫을 때도 그 돈이 뭐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간다 하고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개성공단 폐쇄해서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는데 지장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은 군수 경제와 민생 경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원해 주었던 것은 북한의 민생 경제 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갔지 군수 경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핵무기나 미사일 만드는 것은 북한 측 이 지배 계층이 보기에는 그것은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따로 그 부분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간 돈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지금 10여 년째 남쪽에서
현금 지원이 된 것이 북한에 개성공단 빼고는 없는데, 개성공단 당연히 그 대부분 그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데 들어간 돈이고 그 외에는 현금 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북한이 거의 이 나라 국경을 거의 완전 폐쇄하다시피 하고, 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ICBM이라든가 이런 신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쪽에서 준 돈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 부분은 한국과 미국이 이 냉전 시대가 끝났던 90년대 초부터 북한을 좀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너희를 위협하지 않겠다 하고 안심시켜 놓고 그들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외교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점, 그냥 압박만 하면 북한이 스스로 굴복하겠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6.15 정상회담 후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국제적 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무산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실패했던 것이지 햇볕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만, 몇 달만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됐을 것이고, 그랬으면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가 수립됐을 것이고, 북한이 핵 개발을 당시에 포기했겠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한국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성공 못한 것뿐이지, 햇볕 정책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의 가치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실패가 있은 후에 오히려 더 빛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상황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 방북이 무산되고 그 다음 해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와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면서 당장 북한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막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미국을 1년 반 이상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설득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남북 철도가 이어지는 도라산역을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내놓게 하고, 이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게 우리가 설득하고, 이런 외교적 성과, 그것만 보더라도 햇볕 정책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이란 것이 그냥 북한에다가 물자 좀 퍼주면 북한이 우리 말을 잘 듣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신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안 오게 만들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심하셔가지고 이 나온 결론이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워도 이 어떤 군사적인 힘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외교를 해서 외교력을 키워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 평화가 자기네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오는, 그래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자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한국의 국력이 굉장히 약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이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뭐 그렇게 만나주고 하질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인맥을 만드셨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큰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항상 미소 띤 얼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험악한 얼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위기나 악재로 보이는 것도 잘 대응하기만 하면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감옥에 가면은 그것을 이 불행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쌓고 내 자신의 이 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뭐 납치 사건도 본인이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국제적인 인사로 만들어주는 엉뚱한 효과가 나왔고, 미국으로 쫓겨나셔가지고 망명생활 하신 것도 남들이 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탄압받던 이 민주주의 이 투사가 미국에 갔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고, 그때 만들었던 인맥이 나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 미국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인맥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 외환 위기 극복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평소에 꾸준히 노력했던 부분이 나중에 정말 크게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때 사실 인기가 높았던 것은 맞지만 워낙 그 집권 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섰던 선거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되셨다면은 좀 더 이제 그때 젊으셨을 때니까 50이 채 안 되셨을 때니까 뭔가 좀 더 추진력 있는, 좀 더 박력 있는 국정 운영을 하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때 군부 세력이 순순히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였을까, 쿠데타를 획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가 좀 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더 잘하셨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둘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단일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 지지 세력들이 16년 만에 처음 열리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격앙돼 있었고 자신이 미는 후보가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 아버님과 김영삼 후보 그 양쪽 두 분도 그렇지만 그 두 분을 모시는 세력들 간에 뭔가 신뢰가 우리가 양보했을 때 저쪽이 약속을 지킬까 하는 그 신뢰가 충분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